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메인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를 기다리시는 분이 엄청 많은데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들어도 좋은 뉴스 인사이다.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데에 계셨다가 돌아오셨다는 우리 돌아오신 탕아들도 몇 분 계셔서 탕아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돌아오신 감사한 그런 분들 제가 인사 다시 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꽉 막힌 출국길만큼 꽉 막힌 속을 확 뚫어드리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순서는요, 한동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스타트죠. 뉴스픽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지금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실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 이런 곳에 앞장서고 있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송기호 변호사님이신데요. 송기호 변호사는 예전부터 사실은 이런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주목되는 그런 젊은 변호사님이었는데, 이번에 송기호 변호사님이 또 한 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 그리고 청정시대 시간에는요,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또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기대되시죠? 한번 잘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재미있는 질문이나 댓글 많이 해주시고요.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항상 구독 먼저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은 저희 방송 시작할 텐데, 어제 사실 저희가 처음 공지해 드렸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사실은 이 사회 공익 실천 차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 하죠.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하는 슈퍼챗 베이비박스 후원 캠페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아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뉴스토마토의 이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하는 이 후원 캠페인 여러분들께 꼭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어디 가요? 아니요, 그냥 매일매일 단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그런데 평상시에는. 오늘따라 매우 단정해 보이네. 근데 확실히 운동을 하더니 슬림해졌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세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 만사 끝입니다. 자, 또 더 한층 젊어진, 한 5년 젊어진 한동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한동인. 둘이 무슨 형제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어쨌든 한동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세를 잘하는군요. 한동훈 장관의 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제 발언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검찰 수사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되려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어제 법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참석하기에 앞서서 기자들을 만나서 헌법재판소조차 입법 과정에서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민형배 의원이 원래 민주당 소속인데, 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된 다음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그 역할, 기대된 네. 역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제 헌재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거 봐라,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네. 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니네나 잘해라. 한
장관이 민주당 전체를 지금 다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장관님이라면 본인하고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참는 거를 좀 배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한 장관님은 여기서 되로 주면 말로 받아치는 게 아주 좀 습성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큰 정치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또 한동훈 차출설이 또 슬슬 나오던데. 총선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이제 마약 깡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행령으로 원상 회복한 수사건 중에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그렇죠. 말을 했더니 오히려 다시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왜 수사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좀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 장관님이 잘 여기서 항상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시행령 정치라고 지금 요즘 계속 일컬어지는 그 부분 문제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입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헌재에서 결정 내렸으면 장관님이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 사실상의 이 입법을 정말 파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아서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보기엔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됐다고 본인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존중을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일 텐데 네. 계속해서 헌재 너 그렇게 해라 나는 그건 동의하지 않으니까 난 시행령 계속 고쳐가지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요 시행령이나 대법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헌재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것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모든 걸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거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장관님이라고 한다면 특히 더 큰 꿈을 꾸고 계신 장관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탄희 의원도 시행령 부분 관련해서 헌재 결정 전문을 수령했냐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지금 이거를 제대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이탄희 의원이 지적을 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헌재 결정이 시행령과 서로 양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 입장이 않나요?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이렇게 헌재에서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꾸 자기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시행령, 자기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또 회복시켜 놓는 그러한 종류의 시행령 괜찮다고 자꾸 주장하는 네. 거지만 헌재에서는 아니다. 우리 그런 거에 대한 얘기한 적이 없고 그 시행령이 제대로 된 이 법에 맞는지 이런 거는 다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장관이 이렇게 자꾸 이러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상권분립 침해다 이런 그래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시행령 등을 통해서 상권분립과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탄핵 사유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미영박님께서 멋져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 재단에 후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슈퍼챗 같은 거를 쏘게 되면 40%가 구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37만 원인가가 아마 처음 이제 모였나 봐요. 그 중에서 40%가 구글로 가고요. 나머지 한 26만 원 정도? 그게 아마 26만 원인가 23만 원인가 그게 아마 이제 아이재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는 여기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중간에서 모아서 보내드리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하시면 구글도 또 당연히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이걸 해주겠죠. 구글 넘겨주고 나머지들이 다 아이들을 위한 정말 우리 애기들을 위한 우리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뜻이 있으시면 한 번씩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영박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기본적으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헌재 결정과 시행령이 유효하다는 걸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헌재 결정을 제대로 따르게 되면 사실은 시행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많은 법조인들이 법전에 양심을 걸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령으로 자꾸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망이고요.
게다가 한명숙 장관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런 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직후인 2019년 3월에 서울 반포고등학교에서 받은 상담에서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 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몰았다. 이런 것들이 발단이 돼서 학폭위에 회부됐다라면서 지금 뭐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에 있을 때 아들 학폭 때문에 이제 가는데 사실은 그때 같이 있었던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상사였는데 네. 이분이 그렇게 아들 학폭 때문에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활동 벌이고 재판하고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런 걸 전혀 몰랐다고 계속 주장을 네, 계속 해왔었잖아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런 걸 조금 해결해야 될 그런 검사님들은 몰랐다 그러고 당사자는 아버지로서 내가 행위한 것 뿐이라 그러고 실제 그 일을 한 아들은 내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할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꾸만 이 진술서 같은 게 바뀌는 그런 형식이 지금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이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학교폭력으로 몰았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또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죽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포고등학교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 일단 상담 기록을 좀 보면은 상담 내용 4차 상담에서 반성 여부와 앞으로의 자세에 대한 상담이라는 제목의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담임 교사가 이 정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직면하고 인식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깊은 반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반포고등학교는 저도 잘 아는 학교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순신 씨 아들 때문에 많이 일이 있었군요.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반성 여부와 앞으로의 자세에 대한 상담. 근데 사실은 실제 이거는 없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삭제하고 이제 학폭위를 다시 열어서 지금 모두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삭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정순신 변호사의 개입이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현재 꺼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런 식이라면 게다가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네. 이 학폭위나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런 쪽에서는 또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제 피해 학생하고의 관계 같은 걸 좀 정리를 해주거나 이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좀 깔려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자, 저한테 이제 들어온 제보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확인된 팩트이죠. 당시는 정순신이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검장이었습니다. 지각공무원은 누구라도 근무 시간 중에 근무지를 떠나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고 외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순신 변호사는 당시에 검사로서 학교 대책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상사였던 윤석열 지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참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도 고스란히 근무 상황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신이 학교폭력대책위에 참석한 날짜 근무 상황부에는 정순신의 신청과 인권감독관 소속 차장검사 그리고 윤석열의 결재가 설명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당시 근무 상황부에 사적 외출 등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공무를 방지하여 출장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그 행위는 허위공모서 작성 및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학폭 대책위 참석 당일에 근무 상황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거론하는 사람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직제표를 보니 인권보호관, 즉 인권감독관에서 보호관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됐대요. 인권보호관은 지검장 직속인데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직속 담당관이 지검장 허가 없이 외부로 출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참석했을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 당신은 이제 지검장이겠죠. 지검장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직표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뭐 이거 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알겠지만 실제 정순신 변호사가 그 당시 이런 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취했다면 대통령도 몰랐을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몰랐을 겁니다. 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그걸 발뺌한다 그러면 그 흔적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서울대학교에 이 정순실 씨 아들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다녔다고 얘기되어지는 A라는 학생이 대자보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도 너는 왜 반성도 안 하니? 이게 주된 말이었는데, 이번 상황에서 이 학폭이 반포고등학교에서 기록 삭제해준 내용도 아버지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생각해 본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학폭위 같은 거 혹은 학교폭력 가해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애가 생기더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옛날에 안 그랬으면 다행이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을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네.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와 반포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정 전 검사들의 학폭 관련 내용을 처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 서울대도 이제 규정상 징계 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이슈 서류를 주고받아도 되는지, 감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강민정 의원이 또 확인되신 대로 저희가 한번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기자,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중간중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여러분 보셨지만 베이비박스 미래를 위해서 애 낳자 20대에 3명 나오면 군대 면제해주자 이딴 말 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독도 그리고 위안부 합의 이행, 오염수 문제 등이 거론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억이 없다, 정상들의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 이딴 발언으로 사실은 면피를 해보고 싶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뭐 그런 대화가 나온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대리해온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사실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송기호 변호사가 당시 정상들 간의 회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려달라 이런 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발빠르게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을 직접 모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뜻깊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사실은 송 변호사님은 이번 건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일전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네네.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있었다. 네. 네. 뭐 어떤 종류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셨습니까? 제가 주로 이제 국제 통상 이런 걸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뭐 FTA 협상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주된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국제
관계에서의 정보 문제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좀 적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국제 통상 이런 데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을 안 가졌는데 송 변호사님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자, 오늘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죠. 네. 해보죠. 지난 20일에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공개 거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기시다 총리 발언 내용은 일단은 빼겠다. 왜냐하면 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거니까. 대신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 발언에 들어가면 이거 총리의 발언이 있는 거라 위험하니까 안 보여주겠다라고 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다는 건데, 자, 첫 번째, 무엇을 정보공개 청구하셨는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세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상회담 때 박근혜 정권 시기에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달라. 네. 그리고 이제 독도 문제도 제기됐다. 이 두 개를 들었을 때 일단은 위안부 그 합의 이행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있잖아요. 네. 정의기억연대와 협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 도대체 기시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뭐라고 했는지 이걸 이제 다 공개하라고 청구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위안부 정보공개 우리나라 대법원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법원에서 했던 이야기가 일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공개하는 건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기시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건 뺐죠. 근데 제가 이상한 건 그거예요. 왜 일본이 말한 걸 우리가 몰라야 되죠? 글쎄 말입니다. 참 정부도 이상하지 이제 법원도 이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왜 그쪽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말에 뭐라고 대답했는지가 정확히 나오는 그렇죠. 건데. 그래야 이게 서로 두기가 맞는 예, 건데. 예, 예. 그리고 이제 독도 문제는 이제 제가 제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워낙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독도 문제가 이게 우리 아시아의 어떤 평화 또 여성 인권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네. 적어도 이건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이 네. 뭐라고 말했는지. 현재 정보공개 청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제 질문 중에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대통령실은 무조건 다 아니다 뭐 이런 안 알려준다 비밀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태도가? 그 세상에 네. 외교부로 떠넘겼어요. 외교부가 대답하라고? 네, 저도 의외였는데요. 어허. 대통령실 소관 사항이 아니니 네. 외교부로 넘겼다. 그게 왜 대통령실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대통령실 소관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이 발언했는데. 네, 정말 참. 그냥 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 잘못했다 내지는 요거 얻어먹어야 된다 이런 건들은 다 전 정부 탓이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대답하기 곤란한 건들도 전부 다 외교부니 뭐 무슨 분이 이런 소관 부처를 막 넘겨버리고 그 부처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오로지 칭찬하거나 좋아할 만한 것만 다 본인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네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 시스템이 여기서도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이제는 외교부가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네. 그 외교부가 뭐라고 대답할까? 너무 궁금하네. 저는 독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게 어떤 문서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런 문서가 없다. 없다.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결과도 나온 게 없네. 저는 이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제 외교부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 못하고 이제 어쨌든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네,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니까 결정하죠. 네. 한번 그 절차도 기다려보고 또 소송까지 검토할 생각이고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까지 대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하고 그러니까 합의 뭐 요청했다는 그 부분 정확히 뭐라고 물어봤는지 저는 궁금하고 뭘 요청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다음에 예. 독도 문제 일단 사실 이런 의제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그렇죠.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독도 문제를 꺼냈다는 거는 우리 정부가 자기네들한테 어쨌든 최소한 나쁘게는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했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명박 정권 시절 때 한번 일본이 독도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거 그러면서 아닙니까? 또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죠. 하려고 일본 네. 저기 독도까지 가서 쇼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번에 이명박 씨는 진짜 웃긴 게 잘했다고 윤석열 했죠. 대통령한테 잘했다고 자기 사면 복권시켜주니까 좋아가지고 그 배상 합의한 거 잘했다고 도대체 뭡니까? 아이고. 자 어쨌든
통역은 그때 있었을까요?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있을 때 뭐 다 물리라고 했다는데 설마 우리 대통령이 또 일본어를 막 쭈룩쭈룩 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면 통역이 있었으면 통역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또 그리고 통역들을 보통 그럴 때는 녹음을 하거든요. 아, 네. 네, 왜냐하면 녹음을 안 하면은 그렇죠. 잘못될 수가 네, 있잖아요. 네. 통역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의지만 있으면 혹은 마음만 있으면 공개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일본 시민사회를 통해서도 같이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아. 일본에서도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일본에서 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청구는 우리랑 좀 다른 게, 다르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저는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인터넷으로 바로 청구하잖아요. 네. 일본은 그렇게 못 합니다. 조금 시간이 그럼 어떻게 걸리고 해야 돼요? 있어요. 서면들을 막 해야 돼요? 서면으로 내고요. 또 와서 정보에 찾아가라고 해요. 가서. 참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신청하고 난 다음에 20일 동안에 답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인가요? 네, 그러면? 네. 그럼 다음 주 좀 지나면 이제 답이 올까요? 최대 20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외교부에서 뭐라고 어떤 형태로 답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뉘앙스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절차적 권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할 거고요. 특히 네. 이제 정의기억연대와 같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소송해가지고 생각보다 우리들이 얻는 결론이 많더라고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하고 행정처하고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맞긴 하더라고요. 네. 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었습니다. 송 변호사님이. 그래서 1심을 승소했죠.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가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되면 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공개하지 말아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고 이게 지금 한 4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법원 네. 심리가. 자,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서로 서면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그 2심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이후에 일본의 행태들을 계속 제가 대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심에서는 마치 이제 일본도 어떤 신뢰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 그런 전제를 달았는데 네. 실은 2심 패소 이후에 일본이 더 노골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계속 요구하고 또 이제 뭐 강제 연행이 없다. 다시 말해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은 아니다. 예, 위안부 문제 그런 본질 어떤 비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심이 내렸던 그런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은 오히려 일본이다. 이런 적극적인 자료 또 주장을 또 일본 정부 문서를 같이 제출하면서 변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좀 제대로 파기해서 될까요? 판단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의제들이 그렇게 막 마음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국민들은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일본 측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길래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아니다 이런 말로만 지금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들어요.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만약에 정부가 거짓말한 거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제 위안부 협의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전후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인 어떤 언행 이런 것들을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은 그때 방식을 적용했을 거고요. 그래서 일본의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는 맞다고 봐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정부가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국민은 그냥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끝이 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네. 단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위안부라든지 독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아시아의 평화 또 역사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혹은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미래는 없다는 거 이거를 또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당장 눈앞에서 거짓말로 모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 이걸 꼭 좀 알려주고 싶고요.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우리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좀 해줬을 가능성이 사실 저는 있다고 봐요.
묵인하고 내지는 묵인을 빙자하여 더 넘어서서 뭔가 술 먹은 김에 맞습니다. 당신 다가주세요.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설마 그럴까지는 알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맨날 걱정되거든요. 이제 일본 정부의 외교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일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베 이제 지금은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네. 저는 굉장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아베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노선에 굉장히 철저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어떤 오만, 자만, 마치 뭐 국력에 걸맞게 행동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력이 큰 국력만큼 그 국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어떤 큰 오류를 범한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게다가 자기 개인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와 관련된 건데 그런 걸 저렇게 그냥 아주 자기 스스로는 통 크게 막 결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하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퍼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어느 집안에서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뭐 조그만 기증품이 하나 있다고 해서 애들은 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걸 다 갖다 주면서 나는 이렇게 통이 넓은 사람이고 품이 좋은 사람이야. 봐, 저 사람이 나 칭찬하잖아. 이렇게 말한다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에서 든 어디서든 일본은 항상 일관적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는 근데 자기네 나라 자국의 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얼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기호 변호사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철행님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누군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4번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다고 사실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과와 기대 효과를 담은 쇼츠 영상 3편을 공개했습니다. 경제, 안보, 문화 교류인데요.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우리 대통령 너무 행복해 보이죠? 웃으시는 게 참. 자, 경제편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 경제 효과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G7 초청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얻은 최대한의 이득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제 와서? 저도 지금 쇼츠를 좀 눈여겨 처음 봤는데요. 네. 지금 저게 수출 규제 조치 해제라고 나오던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해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화. 일본의 공식적인 정부의 용어는 완화인데 완화. 이제 우리는 그걸 해제라고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수출 규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할 때 제가 이제 민병 국교통상위원장의 자격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정부 또 언론인들도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해지되지 않았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한국을
이제 그걸 일본어로 리치키라 해가지고 리 지역, 그러니까 아에 이오 리, 그 리 지역으로 분류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한국으로 나가는 수출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19년 무역보복 전에는 개별 허가제가 아니라 한 번 허가해 주면 쭉 통과하는 그냥 일반 포괄 허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법적으로 그는 우리가 뭐 월세나 전세를 얻든지 뭐 집을 사든지 할 때 일반인들도 계약 해제가 뭐라는 것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명백하게 해제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쇼츠를 보니까 해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네. 맞지 않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G7 문제는 오히려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G7이 5월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4월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4월에 방출을 당하고 5월에 가서 아무 말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하거나 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좀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겠죠. 기뻐가지고. 그렇죠. 날 초청해 줬으니 고맙다.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성과라고 할 수 없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제가 염려하는 거는 2019년에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소부장이라 해서 네. 근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전에는 어떤 삼성 반도체 뭔가 어떤 혁신적인 우리 국내 기업의 소부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테스트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테스트 라인에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선돼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예산도 드렸고 중소기업의 혁신도 있었고요. 그럼 그것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배려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안보문화편에서도 또 얘기가 됩니다.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2018년 이후 중단된 한일 외교 국방 2+2 국장급 협의체 복원 등인데, 사실 저는 지소미아 정상화가 우리나라한테 무슨 득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일본을 위한 건데, 게다가 외교 국방 2+2 국장급 협의체 복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잘 나와야 되겠죠,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보 문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네. 안보의 틀이라는 게 쉽게 바꾸기 어렵거든요. 네. 이를테면 무기 체계라든지 정보 공유 체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만큼은 이를테면 일본이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에서 어떤 역할 또는 어떤 상대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소미아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이게 정상화라는 거 표현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현재 지소미아의 그 조항 중에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우리가 중단하겠다고 통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그 중단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 무역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지소미아에 대해서 했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언제든지 해제하겠다, 언제든지 중단시키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일본에게 통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통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방적 중단 통지권을 철회했다는 거거든요. 정상화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안보의 성과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일본 사람들한테 또 제가 또 따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예,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일본이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실 이거 깨지고 난 다음에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네. 엉터리로 보도한 게 많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것도 많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빨리 받아오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 이번에 아무 대가 없이 물론 대가는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W2 같은 거 우리 이기고 있는 것도 다 해결해준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들이 내주는 거 하나도 없이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받고 이런 일을 했는지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이 말한 거 저거 끝까지 안 갈 거야 라는 또 의견도 사실 상당히 많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일본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네. 있다는 거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에겐 돌아온 거 하나도 없이 혹은 일본에는 엄청난 선물 부대를 안겨줬는데
기시다는 일부러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기사도 사실 나왔거든요. 기시다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통찰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미국에게 너무 가까이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책 제목대로 말이네요. 통찰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기시다가 원하는 것은 한미일 이른바 동맹, 그 동맹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의 순서를 한번 보면은요. 다 한국이 먼저 뭔가 한국이 먼저 움직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도 한국이 먼저 WTO의 규제, WTO에 제소한 걸 처리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한국을 계속 이제 위치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국제 질서가 있는데 한국이 거기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줬다. 그랬더니 한국이 얘기하더라. 한국이 그것을 고치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벌을 풀었다. 이게 지금 일본이 보고 있는 기본 관점이에요. 이거 완전히 옛날 양반 마님께서 집에 있는 마당새한테 야 마당새야 너 왜 이렇게 때려하느냐 너 혼 좀 놔야 되겠구나. 원래는 마당새한테 잘못해놓고 마당새가 대들었더니 그러면서 마당새를 막 패대기 치고 마당새가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것 봐라 왜 마님한테 대더니 내가 너를 본보기로 보여서 마을에 조리 들리면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앞으로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의 안보나 평화 문제 이걸 결정할 이른바 한미일에서의 그런 이른바 동맹 관계에서의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 대등 관계가 아닌 게 돼버려요. 이렇게 네,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주식한대님께서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승현님께서도 우리 도대체 이게 이완용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봐도 솔직히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대감마님한테 혼나는 마당새가 옆에 마당 잘 깨끗하게 쓰는데 낙엽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낙엽 떨어진 게 마당새 잘못입니까? 얘 내 이놈 왜 낙엽을 떨어지게 만드니? 나무 위에 올라가고 낙엽을 잡고 있어라.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멍청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낙엽을 10개씩 이렇게 팔이 10개 해가지고 잡고 있어야 되는데 대감마님 제 잘못입니다. 이러고 깨갱하는 이 모습 보고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해주마. 이 꼬라지를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만 또 높으신 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오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손기호 변호사님 이번에 송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아, 네. 원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 변호사 사무실도 송파에 있고요. 또 송파 시민단체 활동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송파에서 사무실도 하시고 송파 시민단체 활동 오래 하시고 네. 무슨 뭐 보관이 있으신가 봐요? 송파에서 뭘 하시려는? 네, 송파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볼 그럴까요? 생각입니다. 송파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송파 토박이신가요? 그러면? 네. 송파 토박이인 우리 송기호, 시자 들어간 이름도 비슷하네요, 송파. 송기호 변호사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송파 주민 계시거나 아니면 송파로 이사갈 의향이 있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입니다. 올해 말까지 좀 정리하실 수 있게 많이 힘을 북돋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이렇게 공익적인 일 열심히 오랫동안 하기 어려운데 저를 봐도 아시잖아요. 제가 특별히 공익적인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려운데 역시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청정시대 시작합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DMZ 평화 마라톤도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부터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상완 이님께서 소액으로 자주 이러면서 또 후원금 보내셨는데 바로 이런 돈들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 공지했던 베이비박스 후원 캠페인이거든요. 뉴스인사이다가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 공익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박스 후원 사업인데요. 우리 아이 재단은요,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는 영유아와 미혼모를 돕기 위해서 저희 뉴스토마토가 설립한 후원단체입니다. 라이브 중에 슈퍼챗을 보내주시면 수익금을 우리 아이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아이 재단 후원 계좌를 통한 직접 후원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으로 영아 보호 활동, 미혼모 지원 사업, 이유식 지원 사업 등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많은 성원과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어제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우리 아이 재단 전화번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2-2128-8591, 02-2128-8591, 2128-8591로 물어보셔도 됩니다만. 자, 어제 아침에 슈퍼챗 공지 나간 다음에 15분이 슈퍼챗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달러 포함해서 37만원 정도 후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유튜브 수익금 40%를 빼면 대략 40%가 이거밖에 안 되나?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6만원 정도가 우리가 거둔 어제 후원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금원을 저희가 전부 다 우리 아이 재단에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후원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거, 그리고 또 미혼모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게 하는 그 사회, 또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이게 바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동안에 미미꾸미님 만원, 이상열님 5만원, 배규나님 5만원 보내주셨고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응원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사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무슨 큰 부자겠습니까?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혹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정시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영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수사 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던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하지만 말로는 존중했는데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수 원복 시행령의 문제점을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따박따박 이제 말씀을 다 했죠. 법사위 현안지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용태 최고위원. 네, 좀 짧게 봤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이 전체적인 지금 여야의 전국상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당이 전당대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에 좀 밀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론조사 어제 보니까는 민주당 계속 올라갔던데 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여당의 지지층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왜요? 반면에 야당의 지지층은 또 장관에 대한 혐오감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뉴스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을 구원 투수로 등판해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관이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장관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 상황이 야당이 계속 사과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러한 태도가 있겠지만 장관으로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 장관으로서 정말 여야의 균형감 있게 국회의원분들의 어떤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시는 모습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제 보여주셨던 모습은 좀 그런 태도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은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네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한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장관은 기분이 태도가 된다면 매사에 기분이 안 좋은 사람 같아요. 기분이 좋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매번 말할 때마다 존중한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블라블라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헌재 판결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조인은 더군다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수사권, 기소권 어느 쪽,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쪽에 줄 것이라는 것은 국회 입법적인 사안이다, 법률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존중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죠. 존중한다 했으면서도 아니다, 우리는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 합의법령으로 계속 뭔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것은 존중한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한 장관은 계속 처음에 이런 그 말장난 같은 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그 비속어 섞어서 말씀드리면 통했다, 아니면 뭐 통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한 장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계속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것이 뭐 통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얘기 나오셔서 네, 짧게 네, 이 네.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당연히 저는 일단 시행령이 법률의 어떤 정신을 위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상위법 우선의 정치 그 상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검수안박법에 따르면 검찰이 부패랑 경제 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령으로 어떤 것이 부패고 어떤 것이 경제수사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법안에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것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계속 하는 건 옳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 축소로 인해서 국민이 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 검찰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자, 네. 무슨 말인지 한 장관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마약, 무고, 깡패, 위증 수사 이거 경찰이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시행령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도 여전히 경찰이 합니다. 시행령을 바꾸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장관의 얘기는 계속 뭐냐면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우리가 지금 12구 참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죠. 경찰이 수사가 미진했습니다. 위선 수사 하나도 되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실 텐데 3개월 동안 지금 검사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럼 뭐가 지금 진행됐습니까? 경찰 수사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한다는 검찰의 수사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윗선 수사는 전혀 된 게 없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다는 수사가 왜 윗선을 지키기 위한 뭔가 윗선을 덮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 일례만 본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더 확대해 가야 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한동훈 장관의 말이 참으로 모순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자, 한동훈 장관이 우리 방송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듣게 되면,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요점은 한 장관의 태도가 또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관이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동관이 말하는 자세나 태도가 계속해서 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한 장관은 이제 어제 또 현안 질의에서도 도대체 나는 왜 말하면 안 되냐, 나는 왜 질문하면 안 되냐 계속 반문하는데 사실 혼자 다 떠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한 장관은 되게 약간 그런 종류의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말 못하게 한다는 듯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한두 번 우리가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장관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야당도 장관의 정치를 통해서 야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당연히 정치하겠죠. 그러니까 장관도 본인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여당의 지지층에 굉장히 뭔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여당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지지층 분들은 장관이 그렇게 발언함으로써 굉장히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대로 야당 의원들도 그런 장관을 향해서 공격하고 굉장히 세게 발언함으로써 법사위에서 네. 야당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또 나름대로의 호응과 또 있군요. 그렇게 네. 되는 거. 그 장관과 야당의 의원이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질문은 장관이 그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렇잖아. 장관이 자기가 국회의원 된다면 하든지 장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꼭 좀 듣고 싶었어요.
자,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헌재 결정 이외에도 여러 현안에 대한 한 장관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으면서도 대통령의 결단은 또 대승적 판단이다라고 말했어요. 대통령의 결단과 대법원 판결 존중이 안 맞는데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경 대변인님? 본인이 할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좀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과거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한동훈 장관이 일본과의 관계, 강제징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을 저는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우선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과거에 고민정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이런 질문을 해?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였습니다. 네. 정말 어이없다는 그 질문이 어이없다는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해놓고 대승적 판단? 이건 정말 모순적이죠. 한동훈 장관한테 더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정말로 하지 마세요. 그냥 대승적 판단 아니 이거는 모순적이다. 이 말이 모순적이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더 꼬집자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강제징용 관계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승적 판단 국민은 질문할 겁니다. 대승적 판단이 무엇인가? 그렇죠. 네. 여기서 답변 못 할 겁니다. 네,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이 우리한테 안 먹힐 것 같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넘어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대답했는데 솔직히 인사검증도 법무부에서 하는 거고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 근무할 때도 바로 직속 상사였는데 본인이 정말 몰랐을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간에 어디 나갔다 그러고 왔다 갔다 자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왜 나가는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윗사람들은. 왜 이거 진짜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몰랐을 거라고 장관이 약간 몰랐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반박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정순신 관련해서는 언론에 그 포털 사이트에 조금이라도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올 수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게다가 검사 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몰랐을까? 지금 그 관련해서 인사검증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것을 개편하겠다, 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라는 말들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서포트되고 있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개선됐으면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뭐 어제 또 사실은 뭐 관련자 백현동 관련자 한 명은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꼭 잡고 보겠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태도인 것 같아요.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검찰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장관이 검찰도 아니지 이제 장관이 야당 대표를 내가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꼭 잡아 넣어야지 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태도와 말을 계속 하는 거 이게 과연 타당한가? 게다가 이렇게 특정한 수사잖아요. 이 수사는 장관이 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계속해서 총선의 출마에 대한 가능성을 좀 그어놨지만 저는 장관으로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하는 게 한동훈 장관의 저는 정치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해야지 왜 자기가 해? 그럼 법무부 장관도 어쨌든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또 야당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그 과정 중에서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한 어제 답변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저는 유무죄를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유죄를 이끄는 것이 어떠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치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프리패스? 통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사적인데요. 이거 너무 안 좋은 건데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자기가 정치적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옳지 않은 장관의 태도잖아요. 추측으로. 내피셜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먹잇감을 이렇게 탁 놓치지 않으려는 야수의 그런 눈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서 또 총선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니다 나는 내 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총선에는 저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은 그걸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표정을 봤을 때 야, 나 좀 멋있었어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혀 멋있지 않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했어야죠. 무관하다가 뭡니까? 이런 모호한 태도는 역시 한동훈의 말장난은 수준이 참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제는
약간 충청권 아래쪽 지방, 뭐 전라도, 호남 지방을 빼고도 많은 분들이 야, 뭐가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300곳을 넘게 압수수색했다면서 검사가 70명이라면서 네. 더 보완을 해서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 라는 얘기가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여전히 아전이 인수격으로 지금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 법치국가인가? 참 무너지기 십상이겠다. 아슬아슬한 상황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또 우리 아이 재단 후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길자유님 2만 원 보내주셨고요. 주시캔디님 10,000원 보내주셨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맑고 향기로운 삶님 10,000원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상완이님 또 역시 큰 뜻의 작은 호응 보내셨고 5시의 태양님 10만원 보내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노영의 사이다 응원합니다. 열심히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돕는 사회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나라가 바뀝니다. 와, 이렇게 큰 돈은 제가 처음 봤어요. 거짓말을 또 진짜. 아니, 거짓말 아니라 슈퍼챗, 우리 슈퍼챗에서 제가 아주 콧물이 나오네. 10만원짜리 처음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에스다님 10,000원 감사드리고요. 내가 이렇게 10,000원, 5,000원 들으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잔잔한 충격이 오는데 10만원 다시 읽어봐야지. 와, 너무 감동이에요. 5시의 태양님. 네, 왜 5시 태양인지 모르겠네. 하마터면 이걸 100만원으로 볼 뻔했네요. 자, 5시 태양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청경시대에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강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서 5.18 정신이는 헌법에 수록되면 안 된다는 등 이런저런 햇소리,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햇소리입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죠? 헛소리 요즘 많이 하시는데,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후 논란이 되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과한 태도도 사실 저는 별로 진정성이 없었다고 봤지만,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또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화문 광장은 항상 이 민주노총에서 자금을 대고 민주노총의 각종 정치보호가 난무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우파진영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홍 목사께서 또 우파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강화문이 우파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뭐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네, 지금 아주 그냥 정강훈 띄우기, 정강훈 이러다가 전강훈 만문설이 되겠습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가 지금 계속해서 정강훈이 우파를 접수했다, 우파를 통일시켰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천하통일했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전강훈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김재원 수석 최고라는 분이 하실까요? 최고원 떨어지신 분한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천하통일을 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당대표로 모셔왔어야죠.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근데 김재원 최고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더니 저희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보수 진영이 패배하고 나서 좀 보수 진영도 팬덤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두 가지 단체였는데 하나가 반핵반김 국민협의회라는 단체였고요. 반핵반김. 그 다음에 네. 하나가 구국기대, 그 교회 단체로, 그러니까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구국기도회 형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수 우파를 생각하다 보면 전투복을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제 투쟁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보수 진영이 그 당시 어려웠던 지지율을 유지해 가면서 물론 그분들의 투쟁에 저는 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그 투쟁력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한 식의 보수 진영이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에 보수가 이준석 전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네. 사실 보수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보수와 탈피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는데 또다시 뭔가 지금 김재원 최고가 미국에 가서 또다시 구국기도회라든지 교회단체를 끌어들이는 이 모습을 보면 과거의 보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럴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파가 천하통일했다. 사실 저는 김재원 최고가 저는 최고위원 될 거라고
긴가민가 했었었는데 수석 최고위원까지 된 데는 정광훈 목사가 밑에서 밀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재원 최고가 이렇게 또 충성맹세하고 고맙다고 표시를 자꾸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쪽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그러니까 지역 되게 편향적인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 여당이면 확장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아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아예 후퇴된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극우 우파, 극우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가 집회하는 것을 일부러 가서 좀 봤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정상적인 발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욕도 너무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천하통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파를 천하통일을 했다.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모든 분들이 정광훈 목사의 말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는 정광훈 목사가 은인 같을 것 같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수석이 됐으니까. 네. 그것은 김재원 최고만의 몫이고, 그리고 또 김재원 최고가 지역구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역구요? 네, 경북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보는데요. 이거는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도 좌파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민주당도 지금 현재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래서 극우냐 보수냐 좌파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시대는 지금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 특히 이제 수석인데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발언을 한 자리를 좀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거네요. 얼마 전 5.18 관련 발언으로 호남 민심이 뒤숭숭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광주에 사과를 하러 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 되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사자로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참을 하고서 미국에 가버린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저런 말을 한 겁니다. 당 안팎에서 비난을 받을 걸 뻔히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정치 오래 한 사람으로서 알 텐데 일부러 지금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경 부대변인께서 확장성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장성은 저는 공천을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선거 공학상을 보면 공천을 받고 난 뒤에 필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공천 받기 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김재원 최고가 저렇게 계속 그러니까. 극우적인 발언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 공천권자라든지 이러한 당의 수뇌부의 생각이 네. 결과적으로 여기에 맞닿아 있으니까 김재원 최고가 여기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인 수뇌부의 거죠. 생각이다? 이게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맞닿아 있으니까 김재원 최고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고 이러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또 극우 정당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원래 안 그랬었었는데. 그걸 깨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네, 해왔었는데요. 좀 실패한 거네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양성을 얘기하려고 저도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했었고, 네, 그랬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발언인 것 같아요. 보세요. 방송국 패널들이 정권 바뀌기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불만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방송국 패널들이 정권 바뀌기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 정권 입맛에 따라서 정권 바뀌면 패널들이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막 이래야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세요, 패널로서? 우선은 네. 제가 이제 방송 모니터링 역할을 업무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YTN이나 연합 같은 경우는 네. 그 전에는 정당인들이 많이 나오다가 정치 평론가,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도 비슷하고 평론가들이 많이, 또 그 교수가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도 패널리스트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재원 최고의 말은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정말 후퇴했다. 이거는 무슨 저는 김재원 최고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노무현도 아니고, 노태우도 아니고 그 전에 과거에 전두환 정권으로 진짜 마치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네. 그 비정상을 지금 정상이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상당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할 말 없으시죠?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당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당에서는 과거 지금 언론 지형이 불공정하다라고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저희 당내에는 와, 그거 과거에 진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특이하네요. 이어오면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시장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공정한 잣대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근데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훨씬 유리하게 조중동이니 언론인이 모든 언론에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MBN 지금 완전 태도 바뀌었죠. YTN도 지금 뭐 지분 넘기다를 다 바뀌었죠. 연합뉴스가 워낙 뭐 정부에서 돈 받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려니 하죠. 도대체가 한겨레도 지금 좀 애매해진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한겨레인데 어쨌든 한겨레 좀 애매하고 애매해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김만배 씨한테 뭐 1억인가 얼마 받았다는 6억인가 8억인가 하여튼 돈 받았다는 그 기자 얘기 나온 다음부터 한겨레가 좀 움츠러든 게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경향신문 조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서울신문은 이미 넘어갔잖아요. 후반건설 넘어가면서부터 남아있는 게 도대체 뭐야?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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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한국경제야 당연히 글로 넘어 옛날부터 그런 쪽이고 채널A 뭐 당연하고 TV조선 그렇게 당연하고 도대체 남아있는 게 어디라고 지금 그렇게 뭐 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나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김재원 최고가 주장했던 게 있잖아요. 네. MBC 사장은 MBC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얽으면 좌파에 선출했고 KBS, YTN, 연합뉴스는 그래서 정권이 바꾼다는 바뀌었는데도 거잖아 MBC 사장을. 그래서 그다음에 KBS 지금 수신료 같이 붙여서 못 받게 하겠다고 지금 또 협박하고 있잖아요. 세무조사 계속하면서 YTN 넘어갔다니까요. 이미 내가 알기로는 연합뉴스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얘기 다 틀려요. 그러니까 김재원 씨가 한 말이 다 틀리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말을 못해. 목이 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KBS라든지 이제 YTN이라든지 이 종편의 패널 분들이나 이런 진행자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념적인 발언해서 죄송한데 좌파의 되게 우호적인 패널과 진행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나를 안 부르잖아요. 보면 몰라요? 안 나가시는 거 다 아니에요?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벌써. 근데 그게 이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당내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나를 불러봐요 그럼 그러니까 나를. 이 미디어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종편에서는 정권 바뀌자마자 두 번째 주에 다 바뀌어요. 저도 잘렸어요. 종편에 그것도 하루에 여러 프로그램을요. 정말 이상하게 하루에 잘렸어요. 하루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종편에서 하루에 잘리느냐. 근데요. 지금도 종편에는요. 김용태도 좀 있으면 잘립니다. 우리가 이분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종편에서는 끌어내셨어요. 패널리스트 구성 자체가 어쩔 때는 민주당 얘기,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1시간 방송에서 30분, 40분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패널이 아예 없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방송을 보셔야 돼요. 국민의힘 패널 없는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 자, 경우는 종편에서는 알겠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 좋습니다. 싸우시고요. 예, 어쨌든 언론 지형이 국민의힘에게 매우 유리하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더 큰 100%, 120%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똑같다.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직 인사 마무리 지었는데 비명계는 별로 떨떠름한 것 같아요. 전해철 의원의 어제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계속해서 노력해야죠. 계속해서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던데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완전 비명계가 아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또 사실은 친명계 입장에서 보자면 송갑석, 김만석은 수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나 진짜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좀 구태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든 뭐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사무총장 안 바꿨다는 것 때문에 비명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비명계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한 의원의 이름을 말씀 주셨는데 그분은 그거예요. 몇몇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분 정도인데 내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본인이 겁니다. 안 돼서? 본인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안 됐다는 거고요. 네. 본인이 돼야지 본인의 공천권을 본인이 100% 지킬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나마 저는 민주당이 더 국민의힘과 저는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는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민주당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적을 하면은 잘립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래도 네. 그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는 있는 정당이구나 아직까지는. 근데 너무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김효님께서 노 변호사님 너무 편파 진행하시네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편파 진행하고 제가 오늘 편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하나 남았다니까요. 자,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
배균아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만 원 보내셨고 이상열님 5만 원 보내셨고요. 자, 나머지 분들 여러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환이님, 명방님, 미영방님 뭐 처음에 보내주신 분들이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힘을 내서 여러 가지 말씀마다 반응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많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제가 김용태 최고위원 밀어줘야 된다고 주장한 거는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젊은 훌륭하고 건전한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밀어주면 오히려 안 된다는 그런 절벽에서 미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어쨌든 저는 편파 진행을 할지언정 의리는 있다는 걸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 대변인하고도 오늘 또 이렇게 김용태 최고위원하고 또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괜히 엄청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 오랜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었는데 네. 그렇죠?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리 한번 더 마련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오늘 많이 여러분들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두 분과 여기까지 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뵈야 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에 광고로 알려드린 우리아이 재단과 뉴스토마토 DMZ 평화 마라톤에 관심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정말 미안하네. 그래도 하나씩 다 해주실 거죠? 네, 믿습니다. 자, 명친이 여러분,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